애플의 왕국으로 불리며 삼성에게는 스마트폰의 무덤과도 같았던 일본 시장. 그 견고한 아성 속에서 갤럭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 1분기에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5% 급증했으며 애플에 이어 시장 점유율 11.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라섰습니다. 2분기에도 삼성은 출하량 60% 증가와 함께 점유율 10%로 3위를 차지하며 선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관련 내용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삼성 갤럭시입니다. 최근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죠. 그동안 외산폰의 무담이라 불릴 만큼 쉽지 않았던 일본 시장에서요. 갤럭시가 무서운 기세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에서의 선전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아이폰과의 경쟁 판도를 뒤흔들 만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다양한 최신 뉴스 기사들, CEO 스코어 데일리, 매일경제, 전자신문 같은 매체에 보도하고요. 또 IDC 재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시장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삼성이 어떻게 그 일본 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서고 있는지 그 성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네. 또 이런 상승세가 과연 삼성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수익성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 앞에 놓인 진짜 과제는 무엇일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떡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본 시장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IDC 재팬 자료를 보면요. 2025년 1분기 일본 내 갤럭시 스마트폰 출하량이 무려 103만 대를 기록했어요. 103만 대요? 와. 네,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105%요? 네, 분기 10만 대 돌파 자체가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이고요. 덕분에 시장 점유율도 11.5%로 껑충 뛰면서 애플에 이어서 8분기 만에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야, 105%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2분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나요? 네,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요. 2분기에도 출하량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점유율 10%를 유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3위. 물론 애플이 49%로 여전히 아성은 굳건하고요. 구글 픽셀이 11%로 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삼성이 꾸준히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이폰 점유율이 막 50%를 넘나들고 또 샤프나 소니 같은 자국 브랜드 충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삼성폰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삼성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제품 뒷면에서 삼성 로고를 아예 빼고 갤럭시만 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심스러웠던 시장입니다. 그랬었죠. 이런 곳에서의 반등이라서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삼성 로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전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이걸 딱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전략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와, 여러 가지가. 네. 우선 제품 라인업이 시기적절하게 잘 먹혀들었어요. 그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25 시리즈하고 보급형 갤럭시 A25 우지를 연초에 아주 발빠르게 출시하면서 초반 분위기를 딱 잡았습니다. 타이밍이 좋았군요. 네, 특히 S25는 예년보다 2달이나 빠른 2월 중순에 투입됐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같은 폴더블 폰 있잖아요. 이게 출시 초반에 NTT 도코모 온라인 판매 1, 2위를 막 휩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힘을 보탰고요. 아, 폴더블 인기도 한몫했군요. 네, 프리미엄이랑 중저가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까지 좀 다각도로 시장을 공략한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소비자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뭐랄까 파는 곳이 많아야.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통망 확대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하. 무려 10년 만에 일본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하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10년 만에요? 네, 이로써 기존의 NTT 도코모, KDDI와 함께 일본의 모든 주요 통신사를 이제 판매 채널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이제 3사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고 그 이후에 NTT 도코모하고 소프트뱅크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하는 등 최고 경영진 차원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와, 진짜 탑레벨에서 직접 움직였다는 거군요. 근데 일본 소비자들이 사실 꽤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단순히 뭐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돌렸을까요? 뭔가 현지에 맞는 다른 매력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현지화와 AI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현지화와 AI. 네. 삼성이 일본 시장만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어요. 예를 들자면 음성 비서 빅스비의 일본어 지원 강화를 위해서 현지 연구소에 전담 개발팀을 새로 만들고요. 아, 전담팀까지. 그리고 일본 국민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페이페이하고 연동되는 삼성 월렛을 공식 출시했죠. 아, 페이페이 연동. 그게 크겠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실제 현지 사용자들이 갤럭시 AI 통역으로 식당 예약하고 삼성 월렛 페이페이로 바로 결제했다. 뭐 이런 후기를 막 올리면서 실생활에서의 편리함이 입소문을 탄 거죠. 아, 그 AI 기능. 맞아요. S25 시리즈에서 엄청 강조했던 기능들이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도 통했다는 거군요. 아이폰에는 아직 없는 기능들이니까 확실히 차별화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시간 통역이나 화면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 바로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같은 갤럭시 AI 기능들이요. 아이폰이나 다른 경쟁 제품에는 없는 아주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네네. 특히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은 매우 실용적인 매력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정말. 여기에다가 이제 하라주쿠에 있는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갤럭시 하라주쿠를 거점으로 삼고 또 최근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걸그룹 아타라시 갖고하고 협업하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펼치면서 좀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마케팅도. 네, 결국에는 좋은 제품 그리고 넓어진 판매망 여기에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지화 서비스와 AI 기능 강화라는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네요. 한때 그 삼성 로고까지 숨겨야 했던 서러움을 딛고 일어선 셈인데 근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다시 삼성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브랜드 이미지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각에서는 뭐 로고 변경 시점에 구글 픽셀 폰이 부상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서 좀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다만 분명한 건 삼성이 일본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일본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혹시 다른 주요 시장, 특히 애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글로벌 경쟁 구도의 변화가 좀 감지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은 31%로 전년 동기 대비 8%피나 상승했어요. 8% 비상승이요?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반면에 애플은 49%로 7%피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양사 간 점유율 격차가 33%피에서 18%피로 확 줄어든 겁니다. 와, 33에서 18%피 차이면 정말 많이 따라붙었네요. 특히 애플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게 저는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삼성 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S 시리즈, 폴더블 Z 시리즈, 중저가 A 시리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그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AI 기능 추가가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네네. 반대로 애플은 AI 기능 도입이 상대적으로 좀 늦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하반기 아이폰 17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판매가 다소 둔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 신제품 대기 수요도 있겠군요.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을 위협할 만한 아주 강력한 동력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판매량이 늘고 점유율 격차도 좁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실제 이익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삼성 모바일 사업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점유율만 보면 분명 상승세인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플과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격차가 큰가요? 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 한 대당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걸 비교해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 갤럭시의 ASP는 약 325달러 수준인데 비해 애플 아이폰은 988달러에 달합니다. 325달러 대 988달러요? 거의 3배 차이네요, 그럼. 진짜로 갤럭시 3대 팔아야 아이폰 한 대 판 이익 남긴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요? 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봐도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같은 기간 애플의 모바일 사업 영업이익률은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성의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0.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0% 대 10%. 와. 심지어 2023년 2분기에는요. 삼성이 판매량으로는 애플을 앞섰는데도 애플이 벌어들인 이익은 삼성의 7배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있었죠. 판매량은 더 많은데 이익은 7배나 적었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핵심 부품 가격 때문인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비용입니다. AP요? 네,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에 주로 외부 업체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칩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싼가 보군요. 네, 2025년 상반기에 삼성이 모바일 AP를 사오는 데 쓴 돈이 약 8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같은 기간 MX 사업부 전체 영업이익 약 7조 원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이익보다 더 많이 썼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죠. 특히 작년보다 AP 매입 비용이 30% 가까이 늘었는데 갤럭시 S25에 퀄컴 칩이 전량 탑재되다가 이 칩을 또 위탁 생산하는 TSMC가 가격을 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아, 반면에 애플은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A 시리즈 칩을 쓰니까 이런 비용 부담에서 훨씬 자유롭겠군요. 자기들이 직접 만드니 최적화하기도 쉬울 거고요. 정확합니다. 애플은 칩 설계부터 완제품,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모델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과 성능 최적화, 그리고 높은 수익성까지 모두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셈이죠. 그렇다면 삼성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외부 칩에 의존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삼성이 정말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 AP, 엑시노스의 부활입니다. 네,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사실 몇 년 전에 그 성능 논란이랑 GOS 사태로 엄청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에서 게임 성능을 몰래 제한했다가 발각돼서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네, 맞아요. 결국 플래그십 모델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었죠. 그때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다시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 GOS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엑시노스 칩 자체의 성능과 발열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했건 사건입니다. 네. 당시 긱벤치 같은 공신력 있는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아예 퇴출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으니까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컸고 이것이 삼성이 지난 2년간 플래그십 모델에서 엑시노스 대신 퀄컴 칩을 전량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엑시노스 복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겁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뭐랄까 칼을 갈고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나올 엑시노스 2600은 뭐가 다른가요?
기술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삼성이 이번엔 정말 실패는 없다 이런 각오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생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생산 방식이요? 네,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2나노 GAA 게이트 오로라운드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2나노 GAA. 이 GAA 기술은 기존의 핀팹 방식보다 전류 제어 능력이 뛰어나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경쟁사인 퀄컴의 차세대 칩이 TSMC의 3나노 공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죠. 와, 2나노 GAA. 이름만 들어도 정말 최첨단 기술 같은데요. 그럼 예전에 문제됐던 그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히트 패스 블록, HPB라는 새로운 열 관리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히트 패스 블록. 네, 쉽게 말해서 칩 패키지 내부에 구리 같은 열 전도율 높은 부품을 직접 넣어서 열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하, 열을 잘 빼내겠다. 네. 유출된 일부 벤치마크 정보를 보면 엑시노스 2600의 성능이 퀄컴의 차세대 칩하고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성능, GPU 향상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오, 성능도 잡고 발열도 잡고. 만약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삼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칩 하나 절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부활은 삼성에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그 막대한 퀄컴 칩 구매 비용을 절감해서 MX 사업부의 수익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 둘째, 자체 칩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이 칩을 만드는 삼성 내부의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안정적인 지반 고객을 확보해주는 셈이 됩니다. 아, 파운드리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이게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나아가서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의 수율과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전체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의 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삼성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반도체 사업,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엑시노스 부활 프로젝트에 아주 강력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해석을 낳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하고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2나노 AI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요? 전기차 만드는 그 테슬라. 22조 원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내가 주문했다고 밝혔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왜 엑시노스랑 연결되는 건가요?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요. 삼성이 2나노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예를 들어 정말 제대로 양산할 수 있나? 수율은 안정적인가? 같은 이런 물음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는 강력한 외부 인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인증이요? 네. 세계적인 혁신 기업인 테슬라가 그것도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술에 들어갈 AI 반도체를 삼성의 최첨단 2나노 공정에 대규모로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같은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엑시노스 2600 칩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테슬라도 믿고 맡기는 공정에서 만드는 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테슬라 계약이 엑시노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첨단 기술에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수율 문제입니다. 수율. 네. 2나노 GAA 공정은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라 알려진 바로는 아직 초기 수율이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30에서 40%요? 아직 좀 낮은데요? 네, 이게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 양산 시점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필요한 만큼 칩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차질은 물론이고 어렵게 되살리려는 엑시노스 브랜드 이미지에 또다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죠. 수율 30에서 40%면 진짜 10개 만들면 6개, 7개는 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퀄컴과의 관계 같은 거요? 계속 칩을 받아 쓰던 회사인데?
네, 그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엑시노스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는 동시에 퀄컴은 여전히 삼성에게 중요한 부품 공급 파트너이자 또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객이기도 하죠. 네, 이 관계를 껄끄럽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 약간 외교적인 숙제도 안고 있는 거죠. 최근 삼성이 퀄컴과의 AP 공급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도 향후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늘리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아, 기간을 줄였군요. 네, 이 과정에서 퀄컴과의 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 엑시노스 부활이 삼성에게는 정말 주류하지만 성공까지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네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까지 모두 증명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맞습니다. 엑시노스 프로젝트는 삼성의 미래 수익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네. 2나노 기술의 잠재력과 테슬라 계약이라는 호재는 분명 존재하지만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삼성 갤럭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갤럭시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일본 시장에서 제품, 유통, 현지화, AI라는 다각적 전략의 시너지로 인상적인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면서 글로벌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하지만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익성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익성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것이 자체 AP, 엑시노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칩 하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삼성 모바일 사업의 근본적인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나아가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한다면 삼성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삼성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진정한 우위를 점하려면 단순히 아이폰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이미 강점을 보이는 그 폴더블 폰 시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소문으로만 떠도는 두 번 접는 트리플 폴더블 폰처럼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로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삼성 월렛 같은 자체 서비스를 강화해서 사용자들을 삼성 생태계 안에 더 깊이 묶어두는 전략이 중요할까요? 특히 그 테슬라와의 계약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활용해서요. 스마트폰을 넘어서 애플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 예를 들면 차세대 모빌리티나 AI 기반의 새로운 디바이스 카테고리에서 전에 없던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이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갤럭시의 일본 시장에서의 돌풍은 고무적이지만 애플의 견고한 생태계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넘어서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 갤럭시 사용자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삼성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갤럭시가 난공불락의 일본 시장을 넘어 진정한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